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진행을 맡은 김갑수입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주인공 강마의 대사 가운데서요, 클래식 음악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충격적인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있었다. 나는 지휘자가 되었다. 그때 내가 받았던 위로를, 그 힘을 여러분들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클래식의 감동을 위로와 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많이 빠져보고 싶다, 그런 마음. 오늘 인문학 열전은 베토벤을 포함한 서양 음악 사상의 여러 위대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그 세계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와 힘이 있는 서양 음악의 길에 동행을 해주실 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허영한 교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이분의 안내를 통해서 좀 깊은 발을 디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허영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전공 보니까 이제 음악학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음악이 있는데, 음악은 음악인데 음악학이 되면 뭘 하는 건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음악학이 어떤 공부를 하는 데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면은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그렇죠. 또는 뭐 작곡을 작곡을 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음악학이라고 하면은 음악을 연구하는 일종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들의 삶을 연구해서 새롭게 조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음악과 사회의 어떤 관계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크게 봐서 오늘 뭐 이 프로처럼 인문학 범주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학문이죠. 음악에 대한 학문, 음악사 같은 것도 그러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기회가 됐습니다. 많이 좀 풀어주시기 바라는데,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서구 음악사의 어떤 시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범위를 넓혀서 그냥 넓은 의미의 서양 음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가 클래식 음악인가? 좀 범주를 좀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우리가 흔히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일단은 서양 음악을 얘기하죠. 서양 음악 중에서도 대중음악보다는 예술 음악을 국한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예술 음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예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서양에서 굉장히 오래됐고 지속적으로 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변화 속에 함께 거쳐온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시기적으로는 대략 좀 더 좁히면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 그래도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많이 듣는 음악을 이제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요, 약 1750년 뭐 그 무렵부터 한 1900년까지 넓게 잡아서 그 정도 보면 보통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상당히 좁힌 그렇죠. 의미가 되는군요. 그럼 서양 음악 전체 이 연원을 거슬러 간다면 대략 어느 시기까지 갈까요? 보통 이제 음악 역사에서, 서양 음악 역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요. 그건 전 시대를. 근데 고대 그리스나 또 이 로마 시기에도 그 음악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가령 뭐 악보가 있다든지 어떤 자료 같은 게 말이죠. 그게 아주 적고요, 숫자가 우선. 그다음에 그 해독하는 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음악은 이러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지 정확히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자, 이제 서양 음악사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는데 대개는요, 우리 같은 이제 상식의 관점에서 했을 때는 그 출발점을 뭐 그레고리안 찬트라고도 하고 네, 그레고리안 그렇습니다. 성가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수도원에서 음악이 이제 출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이제 그 그리고리오 성가가 나올 때가 아무래도 이제 중세 시대고 뭐 다들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듯이 중세 시대에는 이제 종교 중심의 그 당시 서양의 종교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니까요. 그리스도교 중심의 생각들에서 이제 바탕을 두고 이제 음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뭐 음반도 많고 그런데 음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상하려고 만든 음악이 아니었고요. 네, 종교 의식 속에 필요한 음악들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 거죠. 네. 예배드리기 위한 그렇죠. 목적으로 이제 예. 음악이 필요했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발전도 교회 또 뭐 수도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배 음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그 내용물,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노래 중심이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음악사 책에서 보니까 어느 시기에 기악의 탄생 이런 걸 봤어요. 네. 우리 음악하면 당연히 이제 바이올린 연주, 첼로 연주, 피아노 연주를 생각하는데 그건 어느 시기에 탄생한 것이고 처음엔 다 노랫말이 있는 뭐 그런 거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렇죠. 왜 그렇게 됐던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음악이 발달하다 보면은 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종교 의식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이제 성경 또 성서 그러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악기로는 성경 한 구절도 전달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래로 하는 그 성악 음악이 종교 음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 그것이 이제 핵심을 이루다 보니까 기악 음악이 조금 늦춰진 겁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음악이 이제 발전한 지역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뭐 로마, 이탈리아 지역 생각하게 되고 프랑스, 나중에 이제 예술 가곡이 발전하는 독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중심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되게 음악이 어떤 지역이나 국가를 배경으로 융성을 해왔고 하는 네. 그런 걸 좀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저는 이제 3대 강국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축구 강국하고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프랑스, 네. 이탈리아, 네. 그다음에 독일. 독일. 예. 이 3대 강국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별로 한 지역이 우세하고 그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지역이 우세하고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초기에 중세 음악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로마에서 성가가 넘어오긴 했지만 네. 그것을 본격적으로 중세 음악으로 발달시킨 곳은 프랑스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크 시대 때 이탈리아, 그다음에 고전 낭만주의 때 가면 독일로 옮겨가죠. 서유럽 3개국이 다 하는군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프랑스에서 이제 중세 음악이 막 발전을 할 때 보면 되게 기욤 드 마쇼라고 하는 네. 작곡가 이름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14세기 때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 기욤 드 마쇼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마지막 음유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마쇼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그 음악사 책에도 있지만 음악사 안에서도 가르치고 배우지만 그 프랑스 시문학 쪽에서도 다뤄요. 아, 문학 예, 쪽에서요. 문학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학 쪽으로나 음악 쪽으로나 다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원래는 중세 음악에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음유 시인들이 그 뚜루바두르라고 트루바도르. 얘기해요. 네. 그 중세의 전통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새로운 다성음악이라고 그러죠. 성부수가 여러 개 있는
혼자서 부를 수 없고 합창단이 불러야 되는 네. 그런 다성음악을 발달시킨 굉장히 그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작곡가죠. 그러면 기욤드 마쇼가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어떤 그 분수령이나 접경 같은 역할이 됐던 건가요? 그 중세의 끝이죠. 중세의 끝으로. 예, 중세의 끝으로 보시면 되고. 음반을 사서 또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제 고음악을 듣는다 할 때 보면 이 르네상스라는 특정한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음악도 재밌거든요. 네. 아주 다채롭고 네. 말이에요. 르네상스 음악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들어도 신선하고 그 안에 뭐가 많은 것 같고요. 르네상스 시기 음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크게 보면은 중세 음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해부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본주의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음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음악이 종교 음악도 발달하지만 세속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샹송이라든지요, 또는 이탈리아어로 된 그런 세속 노래들 이런 것들이 같이 크게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샹송은 이제 프랑스 현대 유행 음악 그게 아니고 가곡으로서의 샹송이겠죠. 단어는 같은데, 네, 예, 예, 단어는 예. 같은데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르네상스 시대 때 예, 르네상스 때. 샹송. 그 르네상스 다음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바로크 시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관심 가지신 그 오페라가 이제 막 오페라는 뭐 일정한 딱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오페라 만들자 하고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페라의 태동이며 그것이 주는 영향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네. 예, 오페라는 그야말로 생일을 알 수 있는 음악 중에 아주 유일한 것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그러죠. 그 피렌체 지역에서 이제 음악 애호가들 그리고 뭐 아마추어 작곡가들 또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아마 이런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서 모였나 봐요. 그 카메라타라고 카메라타. 부릅니다. 네. 방이란 뜻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데서 모이면서 고대 그리스 시대 때의 극을 보니까 이거 다 노래로 한 것 같다.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보기엔 고대 그리스 연극은 다 노래를 했을 텐데 왜 그런 것이 없어졌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재현시켜 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노래로 극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나온 결과가 오페라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오페라가 그렇다면 르네상스기를 통해서 또 시민사회 영역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초기에는 이게 거의 귀족들만의 놀이였습니다. 네. 예. 우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은 오페라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예,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재정적 능력을 갖고 그런 것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뭐 집단이라는 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자기네 어떤 집안 잔치,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아마 오페라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없었을 겁니다. 예. 예, 굉장히 그 소규모의 이렇게 청중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러던 것이 이제 17세기 중엽 한 1630, 40년경부터 그 상업의 도시인 베네치아로 오페라가 번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죠. 예. 극장이 막 세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 굉장히 그 베네치아는 역시 뭐 상술이 뛰어나서 그런지 금방 그것을 상업화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지금의 뮤지컬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네. 그 어느 장르나 그 분야를 이제 크게 발전시키는 위대한 존재,
커다란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크 시기에 음악을 발전시키고 또 오페라의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존재를 든다면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뭐 독보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그 초기 오페라 오르페오라고 하는 이게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신화죠. 네. 그 줄거리를 갖고 쓴 오페라인데 지금 들어봐도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아마 그 이전에 쓰여진 오페라 숫자를 꼽으라고 하면 대여섯 개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게 1607년 작품이거든요. 첫 오페라를 우리가 1598년 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도 채 안 돼서 오페라가 처음 나오고 나서 10년도 채 안 돼서 우리가 오페라사에서 이야기하는 걸작 중에 하나가 태어났으니까 예. 그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몬테베르디가 그 작품 이외에도 몇몇 작품들을 남기면서 오페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페우스 없이 나는 어찌 사나 하는 그런 아리아 몇몇은 뭐 지금도 많은 성악가들에 의해서 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오페라 발생이 10년새에 만들어진 곡이라는 거군요. 10년도 안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곡은 그 이제 나중에 굴룩이라고 하는 작곡가. 굴룩곡이. 게파로 센터 에우리디체. 그때는 이제 그런 선율이 나오고. 근데 몬테베르디는 그렇게까지 어떤 그런 성악적인 선율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난 음악입니다. 이제 베이토벤 얘기 쪽으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 쪽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빈 1차 빈 3인조라고 그러나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이토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 클래시시즘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전주의 시기서부터 우리한테 익숙한 너무나 많이 알려지고 또 교육 과정에서도 늘 배우는 그런 내용에 접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고전주의 그러니까 서양 음악에 있어서는 뭐 개화기 그러니까 활짝 꽃핀 시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유독 왜 그 시대의 음악이 서양뿐만 아니라 이 동양의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서도 그 시대의 음악이 가장 잘 통하느냐.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음악이 갖고 있었던 거. 그것이 아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서양 음악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 고전주의 시기가 뭔가 있다라고 그냥 표현하셨는데 들으면 진짜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괜히 이루어지진 않았을 텐데 이 고전 음악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그 시기로 가는 그러니까 바로 그 시기에 고전주의 토대를 이뤘던 어떤 그 배경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크 시대 때의 전형적인 작곡가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흐는 굉장히 보수적인 작곡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에 푹 빠져 있는 작곡가였고 핸델과 비발디 같은 작곡가는 바로크 시대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면모가 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음악은 조금 더 단순하고 쉽다는 겁니다. 그건 뭐 인류 공통인 것 같아요. 음이 많으면 어렵고, 예? 음이 적으면은 조금 쉬워지는 것은 뭐 다 마찬가지인 것 모양인데, 바흐의 음악보다 핸델과 비발디는 훨씬 더 단순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속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고전주의거든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모든 것이 선율 하나로 딱 뭉쳐버려요. 그것이 이제 고전 낭만주의까지 넘어가서 중심이 됩니다. 선율 하나에 모든 걸 걸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속에 뭐 화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뭐 악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것보다는 자기 귀에 금방금방 들어오는 그 선율을 따라가는 음악을 즐길 수가 있게 됐거든요. 심지어 이제 바흐 음악은 선율이 없는 음악이다, 구조만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예. 그 앙드레 지든가요? 그 사람은 바흐의 음악을 보면 수학 문제 푸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네. 또 계산력이 뒤따른 음악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또 후대 영향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고 말이에요. 바흐는 핸델, 비발디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모차르트, 베토벤 모두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작곡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빈 3인조라고 하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시기에 이제 딱 다시 이제 왔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게 온 인류가 이제 이 세 사람들한테 붙잡혀 갖고 일생을 그냥 이렇게 음악 속에 그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이것을 좀 글쎄요,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고전주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고전 같은 경우는 특정 시대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예. 시대적 개념이면서 어떤 또 철학적, 미학적 개념이기도 해요. 시대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1770에서 1820년 한 약 50년 정도를 그 고전주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어떤 음악 미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음악이 확실히 쉬워진 건 확실합니다. 네. 네, 확실히 쉬워진 것은 틀림없는데 그 단순성에서 오는 어떤 강력한 힘, 그리고 그런 단순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조의 명확성, 이렇게 뭘 이렇게 얽혀놔도 복잡하게 얽혀놓고 숨겨놓고 하질 않는 거죠. 쉽게 이렇게 누구나 보면 투명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모든 구조물들을 밖으로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형식이나 양식이 그렇죠. 완성되는 시기. 완성이 되면서 예. 정착이 되는 시기였죠. 가령 뭐 교향곡이라는 게 이 교향곡이 언제나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떤 시기에 형태가 뭐 현악사중주가 뭐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전주의라는 게 보통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울 때는 이제 형식이 완성된다. 이 빈 3인조라는 게 그 형식을 완성하는데 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형식의 완성이 지금 선생님 표현하시는 음악을 쉽게 느끼게 만들어줬다 하는 아마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뭐 본격적이라고 한다면 음악회장을 가서 감상하는 걸 텐데 그럴 기회는 많지 않은데 많은 대중이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거에 하나가 바로 영화의 사운드트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쇼생크 탈출에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예, 예. 산들바람 불어오든가 네, 그이저 피가로의 결혼에 예. 나오는 이중창. 안에 딱 들어서니까 네, 이제 네. 마당의 죄수들이 일제히 쫙 정지해서 감동적이죠. 예, 네. 그런 장면들이요. 영화 속에서 가끔 이렇게 그 클래식 음악이 삽입될 때 유난히 더 강렬하게 이렇게 들리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뭐 전문가신데. 마찬가지고 그 장면은 저도 뭐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될 정도로 예.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교도소 방송실의 문을 잠근 채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었던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그때 울려 퍼지던 음악은 모차르트의 휴가로의 결혼 중 한 대목이다. 제목은 저녁 산들 바람처럼 부드럽게. 제목처럼 클래식 음악은 바람을 따라 얼어붙은 수감자들의 마음에 봄을 선물한다. 인생은 아름다워. 역시 이들 주인공들은 갇혀있다. 나치 치하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남자는 오펜바흐의 음악을 들려준다. 호프만의 이야기 중 뱃노래. 죽음을 앞둔 한 시기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았던 그들에게 클래식 음악은 위로를 전해준다. Det är jag. Tänk att jag vågade rymma. 치명적인 사랑이 여기에 있다. 엘비라 마디간. 서로 만나서는 안 될 남녀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 사랑의 정점. 그때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안단테가 울려 퍼진다. 죽음과 사랑,
그리고 위로와 안도. 그 속에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다. 네, 영화 속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클래식의 감동. 클래식 음악하고 뭐 늘 같이 사시는 이제 허영하 선생님이신데, 예컨대 이제 모차르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이게 너무 큰 질문이 되는데 네. 그래도요. 아, 모차르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영화로도 많이 소개가 됐죠. 네. 아마데우스라는 네. 영화 참 잘 만든 그 영화인데 바람에 살리에리가 아주 천하의 악인으로 악이 이렇게. 됐죠. 네. 예. 그 영화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극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어떤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봐도 네. 상당히 고증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모차르트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모차르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재 작곡가들 중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 천재 중에 천재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하이든, 뭐 베이토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단한 작곡가들이고 엄청난 작곡가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모차르트한테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 사람은 곡을 하나 쓰고 있는데 또 다른 곡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손으로 쓰는 속도가 느리죠. 음악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샘솟는데 네, 이 손이 빠르지 예, 못하는 빨리 거예요. 안 가는.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천재성을 지닌 작곡가였고 가장 놀라운 것은 모차르트는 보통 작곡가들이 자기 특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잘 쓰는 작곡가들이 있는데 예. 모차르트는 그게 없어요. 모든 분야. 예. 예, 그러니까 기악음악이라고 하면 교향곡, 명곡 있죠. 협주곡, 현악사중주, 피아노 소나타, 뭐 악기로 봐도 뭐 흔히 아까 영화 얘기하셨는데 영화 음악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클라리넷 협주곡 그 이악장 같은 거. 기악 음악에도 그렇게 다양하고 오페라도 그 당시 유행하던 오페라 장르는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된 오페라도 썼고 독일어로 된 오페라도 썼고 독일어로 된 오페라 중에서도 최고의 명작이 남아 있고 이탈리아어로 쓴 오페라에서도 명작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을 대는 곳마다 뭐가 나오는 그러니까 대단한 작곡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36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천여 곡이 넘는 작품을 남기고 그 대부분이 걸작이고 또 다루는 범위는 거의 무한대이다시피 음악의 모든 영역을 건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천재 중에 천재다. 네. 이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갖는 의미, 모차르트 얘기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베토벤까지 왔습니다. 베토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학교 시절에 뭐 오두막의 외딴 소녀, 눈먼 소녀 얘기서부터 이게 다 창작된 거라고들 뭐 그러는데 글쎄 이제 베토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가령 뭐 음악적으로 뛰어나다 해서 모차르트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베토벤도 물론 음악이 뛰어납니다만 그라는 존재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뭐 저는 서구의 그 역사와도 연관 지어갖고 그렇죠. 이제 이 시민혁명이라든지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좀 짧은 베토벤 강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글쎄요. 베토벤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이제 베토벤 시대 때도 대단했지만 베토벤의 사후 직후 그때부터 일종의 베토벤의 컬트가 시작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베토벤을 연구했고 심지어 베토벤의 친구라는 사람은 전기를 써서 또 많이 네. 팔기도 하고 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베토벤 사후에 그렇게 베토벤의 컬트가 생겼다는 거는 그 인간으로부터 그런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로부터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베토벤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음악적인 배경 뭐 이런 거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작곡가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베토벤이 잘한 거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우리도 나도 노력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면은 굉장히 슬픈 사회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약간의 재능을 충분한 노력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베이토벤이 보여준 게 바로 그런 것이란 거죠.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그 선율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베이토벤이 남긴 여러 그 명작품들도 있지만 베이토벤이 남긴 것 중에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스케치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치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작곡가가 이제 악상이 떠오르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연습하는 거죠. 네. 이 스케치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이토벤이 어떤 식으로 곡을 썼는지를 이렇게 대충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놀라운 게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선율들은 그 선율의 처음 모습을 보면은 아주 하찮은 선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보통 작곡가라면 그 정도 선율을 다 쓸 겁니다. 근데 베토벤이 뛰어난 거는 처음에는 자기는 그런 선율을 떠올렸지만 이거를 고치고 정말 수없이 고칩니다. 고쳐가지고서 나중에 나오는 그 선율은 그야말로 천재도 모차르트도 한 번에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선율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 그런 또 인내, 참을성 이런 것들도 대단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또 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병고에다 그 시간에. 병 중에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귀를 먹는 그런 병이라는 게 음악가들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사실 물론 그 정도 이제 반열에 오른 작곡가는 사실 음악 안 들어도 되죠. 작곡하는 데는. 그래도 그런 이 귀를 앓는 그런 병을 겪으면서 실제로 자살도 생각했었고요. 예. 참 인간적인 고뇌가 유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에. 예, 유서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런 자살까지 생각했었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 승리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뛰어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아까 얘기하던 하이든, 모차르트, 베이토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은 하이든은 약 30년간을 귀족 집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든은 일종의 귀족 집안에 고용된 하인 신분이었던 거죠. 예, 하인 정도의 신분이에요. 예. 그러던 것이 이제 물론 나중에 그 백작집이 이제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하이든을 내보내주죠. 그때부터 명곡이 나옵니다, 사실. 네. 하이든은. 반면에 모차르트는 그런 귀족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시면 알지만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사실. 그 레오폴드 모차르트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교육도 잘 시켰고요. 영재 교육을 잘한 거죠. 예. 그리고 서포트도 참 잘해준 겁니다. 뭐 유명한 외국의 작곡가들하고 만나게 네.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고 학위도 받도록 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다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은 살즈부르크에 있는 궁전의 오르가니스트 지휘자로 먹고 살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게 아버지의 바람이었어요. 그것이 충분히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는 그걸 걷어차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살즈부르크를 벗어나서 비엔나로 가버렸죠. 예. 그때부터 프리랜서가 시작된 거예요. 모차르트에게는. 그러니까 하이든은 귀족의 후원을 전적으로 받는 그런 입장이었고 모차르트는 귀족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독자적인 삶을 개척하고 해보겠다 나가고 베이토벤은 애초부터 귀족에 대한 후원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귀족들이 돈을 싸주고 찾아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작곡가의 위상이 하이든과 베이토벤을 보면
죽은 연도로 봤을 때는 한 30년 차이 안 나거든요. 예. 하이든이 1809년이고 베토벤이 1827년인가 그러니까 몇 년 차이 안 나요. 근데 작곡가를 대하는 그 벌써 그 어떤 작곡가의 위상 이런 것들이 베토벤에 의해서 상당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정치와 연관된 아마 최초의 작곡가가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교향곡 3번의 해석 그렇습니다. 의미 네, 그런 네. 걸 생각하면 그렇죠. 네, 이 위대한 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존재를. 네, 그리고 실제 그의 뭐 교향곡이나 현악 사중주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그 강인한 그 베토벤이라는 존재가 느껴지거든요. 치열하죠. 그리고 뭐 많이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 32곡의 이제 피아노 소나타 같은 경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좀 나이가 들어,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모습이 그 선율 속에 이렇게 쫙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는 감동이 참 커요. 아까 선생님 얘기 중에 초기에 그 발상이 된 이 멜로디는 참 유치한데 그걸 그렇게 심화시켰다. 우리가 인류가 추앙하는 위대한 소설 작가가 있거든요. 네. 그분 사후에 습작 노트를 발견했더니 정말 졸렬하더래요, 문장이. 정말 그런 비슷하네요. 그런. 예, 네. 그걸 다듬어서 그 위대한 이제, 책들을 썼으니 말이에요. 예, 베토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그 탐구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베토벤의 주악기가 피아노였죠. 네. 그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소나타도 있고 또 이 협주곡 5곡들. 가령 피아노 협주곡들은 어떤 각도로 우리가 그걸 대해야 될까요? 본인이 피아노 연주자로서 이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곡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연주하는 그런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었었죠. 물론 그건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베토벤 이후로 이제 점점 자기가 직접 연주하는 작곡가들이 줄어듭니다. 예. 근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작곡가로와 가장 가까운 그런 장르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모차르트의 협주곡은 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는 말이 맞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피아노가 독주자고 오케스트라 뒤에서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물론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베토벤 시대에 오면은 피아노하고 오케스트라가 동등해집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교향적 협주곡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의 교향곡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피아노 독주가 있는 교향곡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오케스트라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따라 나오면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가다가 뭐 오케스트라가 멈추면 피아노가 혼자서 카덴자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틀이 갖춰져 있었는데 베토벤이 이걸 다 깼어요.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피아노를 죠. 바로 피아노부터 들어가 버리니까 예. 그런 건 뭐 벌써 그런 전통적인 협주곡 방향에서 많이 벗어난 거고요. 뭐 베토벤 얘기만으로 오늘 끝까지 가도 사실 될 텐데 또 다른 그 다음 이후 시기에 이제 궁금해지죠. 아무래도 뭐 보통 고전주의를 넘어서서 혹은 고전주의를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이상과 현실에 대한 뭐 대립처럼 얘기해서 이제 낭만주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 경우는 이제 낭만주의 작곡가들 좋아하고 그중에 슈만 참 좋아해요. 네, 그러셨군요. 막 영롱하고 뭐 그 이지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참 좋아하는데, 물론 슈베르트 가곡도 좋아하고요. 낭만주의의 시기적 특성이라든가 등등을 좀 짚어봐 주시죠. 낭만주의라고 하면은 그 아무래도 그 이제 개인 작곡가의 어떤 독창성, 그리고 그 어떤 창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작곡가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얘기해도 사실 크게 미안하지 않아요. 예. 그 많은 작곡가를 다 빼먹어도. 예. 근데 낭만주의 시대 때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꼽기가. 뭐 지금 방금 얘기하셔도 벌써 2명이 나왔죠. 슈베르트하고 슈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독일 쪽으로만 가도 멘데스존, 브라함스 같은 쇼팽 빼놓을 수 없고. 예, 그다음에 프랑스 하면 쇼팽, 뭐 리스트, 베를리오즈. 그러니까 이 작곡가들의 그룹이 갑자기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악의 중심지도 조금씩 주변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헝가리 출신의 리스트라든지 폴란드 출신의 쇼팽,
뭐 이런 식의 나중에 스페인까지도 이제 올라오면서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 서양 음악이 이렇게 팽창하는 서양 음악이 팽창하는 시기였다. 예. 바로 그때 이제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 열강들이 세계로 이렇게 많이 그 뻗쳐나가고 시기적으로 이 제국주의 시기하고 맞먹죠. 예. 예. 낭만주의 시절에 뭐 사회적 배경은 또 찜찜하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함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점령하고.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현대 음악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장르화된 다른 것인데 현대 음악이라고보다 현대로 오는 시기 동안에 음악에서 그 뭐 여타 지역들이 하는 역할들 또 서양 음악의 확대 이런 등등의 양상을 좀 한번 쭉 이렇게 조감을 해보면 좋겠어요. 20세기의 이제 현대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 예. 거의 세계화되어 있는 요즘 얘기하는 많이 나오는 세계화에 걸맞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뭐 어느 지역이 따로 없다시피 서로 경쟁하고 서로 노력하고 뭐 이러는 세상이 됐다 그러면 글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서양 음악의 역사 속에 이제 우리도 보조를 같이 하는 입장에 섰다고 한단 말이죠. 글쎄요. 이제 저는 이게 어떤 뭐 큰 뭐 대단한 데서부터 출발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음악을 즐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이도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예.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좀 잘 마련이 돼서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 음악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종류의 음악들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지금 현대 음악의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일반 청중과의 괴리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음악이. 예. 이런 청중 간의 괴리감을 좀 없애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나중에 뭐 지금 얘기하시는 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클래식 음악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작곡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서양음악의 길과 베토벤 그 얘기를 나눠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허영환 교수와의 시간입니다. 자, 책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선생님 지은 책들이 여기 있는데. 네, 저 오페라 이야기에 예. 다른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서문에 있는 한 부분을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왜 오페라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사실 여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조건은 한국인들의 뛰어난 노래 솜씨와 음성이다. 외국의 음악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인들의 음성에 탐복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타고난 것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오페라이다. 우리의 타고난 음성의 질과 노래 부르기의 수준에 비하면 우리의 오페라는 아직 그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으리라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오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페라 관객이 있어야 한다. 오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드러나는 일이지만 오페라를 사랑하는 관객이 많은 나라에서는 수입한 장르이더라도 머지않아 자국의 오페라 전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에게 서구식 오페라 전통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니다. 뮤지컬이라는 형태가 될지 또는 전혀 새로운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어도 관객이 있으면 그 장르는 발전하게 되어 있다. 우리 음악가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과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만큼이 꽃 피워지지 않는다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음악인들이 참 용기를 받고 그러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기악 분야에서는 뭐 진출해서 이렇게 뭐 상도 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졌죠. 네. 예. 클래식 음악 접하는 분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게 이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사실 그건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마땅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네. 스스로 이제 찾기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니까 아마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떻게 들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 질문은. 좀 피해가는 방법은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멋대로 들으라는 것을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 딱 있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거.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곡이 무엇이든 간에, 비발디의 4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베토벤의 교향곡, 뭐 합창 교향곡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면 거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시작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네. 음대 교수의 이 권유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라.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지 네,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게 일견 어쩌면 거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가 진정으로 즐겁게 즐기면서 느끼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가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음악학이라고 하는 그 연구 분야, 허 선생님의 많은 그 연구 활동이 또 우리들한테 음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드는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